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 토크, 원숙한 진보, 최민희 전 의원, 젊은 보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 최민희 전 의원이 사정이 좀 있어서요, 뉴페이스로 이지수 변호사를 초대했어요. 이 문재인 대선 캠프 당시에 외신 대변인을 지내신 바 있네요. 이지수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 토크의 토론 주제는 국회가 지금 정상화 극적으로 이루긴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못하니까 정세균 국회의장부터 내가 세비 반납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까지 해봤더니 세비 반납하라 지지하는 여론이 대단히 높게 나온 상태예요. 바로 이 세비 반납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토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혜찬 씨가 먼저 좀.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국민들 응답이 80%가 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여론조사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국민들이 국회에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오늘 극적으로 타결이 됐지만요, 국회에 대한 불신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제가 이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를 말해야 되는 참 무거운 심정인데. 노입니까? 네, 저는 세비 반납이라던가 아니면 국회의원을 막 줄이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또 얼마 전에는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럴 거면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에 총선거를 다시 치르자. 저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그 답답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포퓰리즘이 있는 너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본회의에서 이렇게 어떤 의사 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는다 해서 놀고 먹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비례대표 의원들대로,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들대로 본인들의 어떤 스케줄을 수행하고 있고, 또 지역의 여러 현안이나 관련 소관 상임위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국민들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요. 네. 이런 식으로 세비를 삭감하거나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회의원 특권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비가 줄어들고 정치 자금이 줄어들면 국회의원들이 부정부패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세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선진국들과의 국회의원 처우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한 사람이 몇 명의 인구를 커버하고 있는지도 같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숫자가 매우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적은 편이다. 차라리 세비를 줄일 거면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려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양을 좀 줄여주고 그만큼 세비도 줄이고, 그런 것까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비를 늘리고 줄이고까지는 지금 토론 주제 거기까지는 안 나갔어요. 네네. 일단 국회가 공전일 때 세비 반납 필요하냐 아니냐, 그 필요하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사실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국민 대다수가 세비 반납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 세비 반납을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위원회 활동이나 본회의 참석해서 의결하는 것들이 의정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강제할 수 있거나 유인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세비 반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일회성 퍼포먼스로 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규정화시켜가지고 5월 30일 중에서 며칠 이상을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세비가 지불되지 않도록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의 유인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비 반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의 모든 해결점이다라고 보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의 장치가 작동을 함으로써 좀 그것이 여야를 떠나서 본회의 내지는 위원회 활동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작동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공전될 경우뿐 아니라 공전되지 않았는데도 본회의에 출석 안 하는 의원들도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다 카운트해서,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이유라면은 좀 예외를 둬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는 이유에 사실 불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세비 자체가 아까운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도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런 제도는 어떻게 보세요, 장혜찬 씨? 글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뭐 세비를 반납하게 되고 일정 부분 세비를 삭감하는 게 국회의원들에게 또 하나의 면죄부처럼 주어지지 않을까. 아, 면죄부. 우리가 이렇게 세비가 안 받으니까 어떤 그 세비까지 안 받을 각오로 투쟁을 하겠다. 마치 단식 투쟁이 또 투쟁의 수단, 국회 공전의 어떤 수단이 되는 것처럼요. 세비 안 받는 농성 뭐 이런 것도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세비 자체가 국회 공전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도 있고 지금 이 부분도 좀 심각한 문제지만 굉장히 불투명한 다양한 그 특수 활동비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비를 삭감하는 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세비 삭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회의 빨리 합의하고 여야가 협치해야 될까? 저는 그 정도의 요인이라고는 보지 않고 오히려 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생활형 정치인들도 꽤 있습니다. 이 세비나 어떤 정치 자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치인들도 꽤 있어요. 정말 금수저 정치인들 뭐 재산이 몇십억 몇백억인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세비 삭감이 아무런 타격이 안 되겠지만요. 직업 정치인으로 평생을 살아와서 이 세비로 자신의 생계와 또 보좌관들 어떤 대소사나 이런 걸 챙겨야 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일 수도 있다. 뭐 그런 가혹한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님들 이야기를 해보면은 사실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비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자기 지역구 관리해야 하는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뭐 일부 아주 부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빼놓고는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세비 반납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여러 번 지적됐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산재해 있는 어떤 정책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은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해외와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영득 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1인당 GDP 대비해서 4.16배에 해당하고 이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뭐 미국, 독일 같은 경우 2.9배 정도, 영국 같은 경우 한 2.5배 정도로 나왔었기 때문에 1인당 평균적인 GDP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많이 받고요. 절대 금액에 있어서도 한국이 미국 다음 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한 17만 불 정도 달러로 환산했을 때요. 그 정도로 받는 데 비해서 한국은 16만 달러. 물론 이것이 이제 구매력 평가지수라고 하는 환율로 약간 변경된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절대 수치든 상대 수치든 이것이 지금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비 자체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검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일까지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로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정치적 제스처이었었겠습니다만 과거에 이 세비 반납이 전혀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18대 국회 때 국회 개원이 지연됐어요. 그때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 33명이 한 달치 세비 반납했었고요. 또 19대 때도 개원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야 의원 무려 147명이 이 세비를 모아서 기부를 하는 그런 상태고요. 20대 국회 때도 국민의당이 반납한 경우가 일부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국민들 보기에 뭐 좀 그래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비를 반납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구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벤트일 수 있긴 한데요. 저는 어떤 이러한 일회성 이벤트가 우리 정치의 제도적 발전을 담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순간 속은 시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가까스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 특검법이나 의원직 사퇴 관련해서 계속 공전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들이 대화를 하고 싶어도 이게 딱 대화가 정해진 게 아니라 대화 자체도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홍영표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취임을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걱정해서 병문안으로 온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오후에 만나자고 합니다. 근데 홍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현안이 정리가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만나는 건 좀 뒤로 미루자고 해요. 저는 이렇게 뭐 단식 농성을 하고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제도를 마련할 때 세비 삭감을 얼마 시키는 이런 거보다는 좋든 싫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원내대표나 원내수석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당대표가 당론에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러한 당대표 영수회담을 강제해서 뭐 오전에는 원내대표가 무조건 만나게 하고 개원하고 본회의 열리기 전까지 오후에는 예. 당대표가 무조건 얼굴을 마주하게 하고 뭐 1시간이라도 얼굴을 마주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오늘 같은 극적인 타결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화를 강제하는 협치를 좀 속도를 불붙이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체계로 고민을 해야지 이 세비를 까게 한다.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참 속은 시원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어떤 국회 공전을 막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스러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 예전에 뭐 18대나 19대 때 그 일회성으로 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규정화돼서 정말로 30일 중에 일부를 못 채운,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못 채운 경우,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세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을 좀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이런 것만 가지고 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정치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당론이 너무 많습니다. 당론이 많다? 너무 많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강제한다는 거죠? 강제한다는 예, 거죠. 예. 국회의원들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헌법상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적 소신이라든지 신념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데 한 당에 속해 있다 보면은 너무 지도부의 의견에 따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다행스럽게도 이제 내용들이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각 당의 의원들을 만나면 의외의 결과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이 문제는 특검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예전부터 생각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면은 거의 자기 개인의 어떤 의견이 묵살이 된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합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명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된다거나 다음에 또 재선할 때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하지 못하고 예. 결국은 당과 당만이 존재하는 개별적인 의원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될 때만 저는 지금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많은 정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비 반납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두 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세비 반납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에 두 분 다 일치하시는 것 같고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더 일을 좀 많이 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야 한다. 그 가운데 우리 이지수 변호사께서는 위원회나 본회의 같은 데 참석률까지를 좀 체크해서 일정 정도 세비를 연동하도록 하는 뭐 이런 제도를 지금 말씀하셨고 아까 장해찬 씨 어떤 제도적 개선 대안들 얘기하려고 그럴 때 제가 조금 제지했는데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런 국회 공전 상태나 개원 이제 본회의가 늦춰지는 상태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나 또 원내 수석부대표 그리고 당대표까지 강제로 좀 대화하게 하는 어떤 그런 국회 선진화법처럼 예. 그런 식의 어떤 대화를 강제하는 수단이 생긴다면 훨씬 더 뭐 협상이나 이런 게 좀 빨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화를 원내대표들은 국회 공전 시 매일 몇 시에는 만나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얼굴만 보고 헤어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김성태 원내대표나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 일화처럼 대화를 정말 하고 싶은 의사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당의 상황이나 어떤 한쪽에서 대화를 거부해버리게 되면 예. 이 대화조차도 서로 막힌 채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얼굴을 마주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든 국민들 앞에서 이 문제를 빨리 타결해야 된다는 정치적 책임감을 세비 삭감보다는 훨씬 더 이 당대표나 지도부들이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런 대화를 강제하는 제도. 대화를 강제하는 제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쉽게 표현을 했을 때요. 부부싸움을 해도 물론 대화가 그걸 푼다는 것은 다 당위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어떤 때는 소위 말하는 냉각 기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안 보고 조금 감정이 식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법이 있죠. 강제를 하면 자꾸 보면서 마주 보면서 감정만 더 상하게 되고 오히려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거를 협상을 법적 강제 수단을 통해서 하게끔 한다. 예. 제가 볼 땐 같은 방에 있으면 싸움만 더 커집니다. 일정 기간 냉각 기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서 바로 정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원로 진보이시잖아요. 원숙한 진보잖아요. 부부싸움 예시를 드시니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좀 없어지긴 하는데, 네. 아무튼 뭐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협상이 감정이 또
고리 치닫고 할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 입장에서 세비 삭감 시킵시다 하는 게 통쾌하고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건 정말 우리 정치를 좀 더 이벤트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거라고 보는 것 같고 또 다른 제도적 제한은 없어요?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시청자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스웨덴이나 이런 선진국 예시 많이 들잖아요. 세비 자체가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좀 OECD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구가 970만 명의 국회의원이 349명인데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 6배 많은 겁니다. 이 스웨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뽑으려면 우리는 국회의원 1,800명 뽑아야 됩니다. 그렇게 1,800명 뽑으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뭐 아까의 연장선이지만 뭐 세비나 특권 이런 게 상당히 소폭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하원, 상원, 양원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일 안 하고 답답한 걸 보는 주 원인은 무엇이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 본회의에서의 어떤 입법이나 이런 것보다 지역정치, 자기 지역구 챙기고 다음 재선을 위해서 밑바닥 다지는데 너무 많은 신경과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뭐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든 아니면 지역의원과 중앙 입법의원, 상원 하원을 나누든 그런 식의 어떤 통 큰 개헌까지 염두에 둔 그런 식의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요.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나 뭐 매번 언론에서 보도하잖아요. 본회의 참석률 저조하고 법안 거의 발의도 안 하는데 저 세비를 줘야 되냐. 국민들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서 들 건데 이런 식의 이 300명이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비는 많이 받지만 현저히 적은 숫자의 국회의원이 지역까지 다 커버하게 만드는 현행 정치 제도로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뭐 국회의원 절대수를 늘리는 건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보좌관 수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려야 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지금보다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근데 보좌관 숫자도 유럽 국회에 비해서는 우리 국회가 좀 많은 편이에요. 유럽하고 우리하고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개혁이나 변화해야 되는 그런 걸 봤었을 때 유럽은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보좌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들 바쁘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도 관리해야 되지 또 사람도 만나야 되지 민원도 해결해야 되지. 근데 실적으로 일을 하는 것들은 보좌관 팀들인데 자기 이제 의원실에 있는 팀들인데 그 의원실에 있는 팀이 지금 현행 9명까지 허용이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정책이나 어떤 입법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적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00명의 숫자를 건드리는 건 국민적 저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한 사람이 좀 더 깊이 있는 정말로 정책적으로 어떤 숙성한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지수 변호사, 장해찬 씨 두 분 다 정치권 가까이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비는 좀 많을지 모르지만 의원 수가 적다. 의원 수를 좀 늘려야 한다. 유럽과는 우리의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보좌관이나 이런 거 좀 늘려야 한다. 네네. 이런 목소리를 주시는데 일반 국민 정서와는 많이 다릅니다. 일반 국민들은 네네. 지금 국회, 정치에 대해서 아주 불신이 많아가지고 왜 숫자를 늘리느냐. 보좌진도 더 줄여라. 세비도 깎아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국민들도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면 신뢰가 쌓여서 공유해 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더 많은 어떤 그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의 상황들이 너무 난감하고 너무나 일을 안 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런 나쁜 여론이 형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해찬 씨도 마지막 한 말씀. 저는 뭐 국회를 불신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뭐 국회 총회산이나 세비 삭감까지 말하게 한데 가장 큰 책임은 국회와 정치권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목소리를 내는 오피니언 리더나 언론에서 무작정 그런 국회 혐오론이나 정치 혐오론에 물타기 하는 것은 그 우리 국회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요. 때로는 쓴소리, 뭐 국민 정서와는 좀 반대되는 소리라도 이 제도 개혁을 위해서 국회를 그러면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우리 정치인들과 또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하다까지만 오늘 결론이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은 아직은 지금은 좀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좀 신뢰가 쌓일 때 그때 본격화될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지수 변호사 그리고 장해찬 씨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